안녕하세요. 땡큐 서론 하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채소 침습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비욘디에서 제가 주로 치료하는 갑상선암과 두경부암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처음 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 어 저희 병원은 땡큐 서울의원인데, 어 이비인후과 전문의 5명, 내부내과 전문의 3명, 그리고 병리과, 마취통증학과 이렇게 10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갑상선과 두경부라면 이제 이비인후과 중에서 목하고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원이고, 제가 대표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병원이 2016년 말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8년 반 정도 됐는데요.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반기별이고, 아니 1 년이군요. 1 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920 명의 갑상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환자는 1 년에 약 3만 명 정도 돼서 수술 건수가 한 27,000 건에서 3만 건 사이인데, 저희가 900건 정도 하니까 전국 케이스의 한 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 개월 동안은 432 건을 했고요. 근데 다양한 수술합니다. 갑상선암 수술은 전부 다 모든 종류의 수술 다 할 수 있는데, 갑상선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도 하고 있고, 반절제라고 해서 이게 제일 흔하게 하죠. 갑상선을 절반 제거하는 수술이고, 갑상선을 전부 절제하는 수술, 그리고 갑상선뿐만 아니라 갑상선 수술과 함께 림프절 수술을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수술도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재발하면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도 하고 있고, 고주파나 알코올, 에탄올 경화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최근에 좀 환자가 많이 늘어서, 잠시만요. 네. 1년 반 동안 수술했던 환자들이 어떤 인제 그 갑상선 또는 갑상선암 수술 환자들의 조직 검사 결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년 반 동안 18 개월 동안 1,366 例의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해 보면 그 조직 검사 결과는 한 환자마다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다들 이제 갑상선암 이제 그 진단 받으시면 조직형, 그러니까 갑상선암 중에 뭔지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갑상선암 중에 유도암이 가장 흔하고요. 다른 자료들에서도 보면 약 95% 정도 유도암으로 나오거든요. 예,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도 95.5%는 갑상선암 중에서 95.5%는 유도암이었고요. 그다음 흔한 게 여포암인데, 여포암은 약 3% 정도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예전 기준으로는 유두암, 여포암, 그다음 수질암, 미분암 이렇게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 미분암 수술은 없었는데 수질암이 7 명이었고요. 근데 2022년 정도에 그 4 가지 말고 다른 그 분류로 갑상선암이 이제 좀 세분화됐는데, 그중에 좀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진 게 고등급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급암이 6 명 꽤 있었고요. 요거는 우리말로 하기 좀 애매한데 좀 특이한 종류, 이건 대장 용종과 관련 있는 그런 갑상선암인데, 그 2 케이스 있었고, 갑상선에 생기긴 했지만 갑상선 염증과 관련되는 그 염증 세포가 암이 되는 림프종이 4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 한 47 例는 암인지 아닌지 인제 진단이 수술 전에는 안 되어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일부 환자는 경계성 종양 또는 양성 종양이었고요. 부갑상선 수술도 15 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는지 좀 세분을 해 보니까,
아까 인제 그 림프절을 절제를 넓게 하는 분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갑상선 수술과 함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첫 수술 또는 반절제 이후에 재발해 가지고 남아 있는 갑상선과 직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184 건이고 갑상선 수술을 이미 했고 재발해서 림프절 절제술하는 경우가 25 건. 그래서 약 200 케이스 좀 넘게 18 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10 케이스 이상씩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도 수술을 꽤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워낙에 그 갑상선암의 절반 이상은 크기가 1 센티미터가 안 되는 작은 암이고, 전이가 뭐 있더라도 아주 일부에 국한되어 있거나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갑상선 반절제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반절제술하고 이제 갑상선 부분 절제술 중에 협부 절제술을 말고 다른 이제 부분 절제술이 있는데, 이 갑상선 위쪽 끝만 제거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요 두 경우에 한해서 오늘 말씀드릴 채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의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 중에 약 65% 정도가 채소 침습의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 환자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서 기존의 방식으로 중앙절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채소 침습이라고 하면 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인베이시브 인베이시브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정상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정상 조직을 손상을 최대한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소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수술 기법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채소 침습이라고 하면 피부 절개의 길이가 좀 작고, 그리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근막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예전에 암 수술하면 감각신경이나 작은 정맥들은 그냥 당연히 자르고 넓게 수술하고, 그러니까 침습적으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예후가 좋은 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조직을 많이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 침습이라는 수술이 생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외과에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 채소 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복부를 절개해서 넓게 열고 속을 이제 다 보면서 수술을 하던 그런 시절에서 복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구멍 속으로 내시경 장비를 넣어서 수술하면 정상 피부 절개 길이도 짧아지고 정상 조직 손상도 훨씬 적겠죠.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대표적인 채소 침습 수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갑상선을 수술할 때, 갑상선암을 수술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채소 침습 수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개 부위는 절개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목 가운데 절개하던 것을 여기서는 이제 이 사진에서는 입술 안쪽으로 절개하는 거고요.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겨드랑이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겨드랑이 양쪽이랑 그 유방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피부 절개 길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방법이랑. 거기다가 이 갑상선까지 이 장비가 들어오려면 이 피부 밑에 조직을 완전히 들어 올려야 되죠. 겨드랑이에서도 보면 여기 갑상선까지 들어오려면 이만큼의 공간, 바바라고 하는 수술은 이 속에 이만큼 전체가 바닥에서 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복강경 수술은 구멍을 뚫어서 공기만 넣으면 공간이 생기는데 비해서 이 갑상선 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로봇의 공간은 정상 조직을 손상을 줘서 분리를 해서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갑상선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채소 침습 수술이 아니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최대 침습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피부 공간을 넓게 들고 강한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유착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소 침습을 하면 사실 흉터도 여기 살짝 보이시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건 6 개월 사진이고요. 유착도 전혀 없죠. 한 2 년에 걸쳐 색깔이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보기가 나아집니다. 물론 로봇 수술로도 예쁘게 잘 되는 분이 훨씬 많긴 한데 아 그 후유증이 생기면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채소 침습은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처가 작습니다. 채소 침습 갑상선 수술은 어 그거를 인제 측면 절개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측 절개라고 해서 한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MIS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MIT 미니멀 인베이시브 타이로이드렉토미 갑상선 수술이라고 MI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채소 침습 수술 갑상선 절제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꽤 2000 년쯤에 많이 그 관심을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받았던 방법이 어 미베시라고 부르는데요. 미니멀 인베이시브 비디오 어시스티드 타이로이드렉토미라고 해서 목 가운데에 1 인치 2.5 센티미터 상처를 내고 아주 이때는 내시경 장비가 그렇게 지금만큼 발달되지 않았지만 내시경 이제 볼 수 있는 장비는 있었고요. 나머지 장비들은 일반 수술하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은 구멍 속에 다양한 기구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당기면서 이렇게 견인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제가 이 수술 나왔을 때 이 수술 방법을 꽤 한 10 케이스 이상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특이한 거는 이제 그전의 방법은 고개를 많이 젖히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방법은 고개를 젖히지 않고 하는 것이 공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고개를 젖히지 않고 하는 자세 이게 되게 특이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현재 같은 장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지만 고급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전기 소작기 일반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해 보니까 이 이게 논문은 이태리 분이 만든 건데 이 백인들은 흉터가 그렇게 두껍게 아무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 보면 진짜 일병 이병이죠. 이병 계급장처럼 일자가 딱 진하게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매우 안 좋아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도와주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간 차이나 결과 차이가 많이 나서 10 케이스 좀 넘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서 인제 저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배우게 된 게 고개를 젖히지 않고도 수술이 잘 되고 공간을 많이 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현재도 고개를 많이 젖히지 않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인제 저희 존경하는 세브란스 박정수 교수님의 이제 방법인데 어 99 년에 이제 처음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방법이 이제 측면 절개로 목의 중앙보다 약간 옆에다가 한 3-4 센티미터 절개를 하고 요때 당시에는 이제 공간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목 앞에 이제 피부 아래쪽에 있는 띠 근육이라고 있거든요. 이 띠 근육을 자르고 그러면 전절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시야가 좀 한정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좀 해 보시다가 2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직접 쓰신 글에 나와 있습니다. 띠 근육을 자르고 이어 줬더니 이게 근육 수축이 생겨서 앞에 당기는 불편한 감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이때 당시만 해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 모두 전절제 갑상선을 다 떼는 게 표준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좋지 않아서 좀 진행한 암에서는 깨끗하게 떼기가 어려워서 중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5 년에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의 일부 특히 이제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 전절제 대신에 반절제도 괜찮은 치료다. 가이드라인이 이제 생기면서 다시 이제 수술 이 방법으로 했고 반절제를 하게 되면 띠 근육 자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 중앙일보에 2016 년에 게시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중앙절개를 해도 대부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봉합을 하면
비교적 뭐 모양이 예쁘게 아무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가운데 절개하는 게 대칭이라고 생각해서 측면 절개에 대해서 약간 제 스스로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2021 년쯤에 환자분들이 그래도 옆으로 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몇 분 동시에 생기셔서, 근데 또 마침 Think Again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제 알고 있는 걸 좀 바꿔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021 년도에 처음 이제 측면 절개로 하는 채소 침습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흉터가 이제 의사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 그리고 환자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제가 요거는 2016 년도에 거의 9년 전에 대한갑상선학회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 피부의 그 흉터를 못난 흉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 흉터를 예쁘게 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이제 보기 싫은 흉터를 보통 환자분들이 켈로이드라고 많이 이제 부르시는데, 켈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흉터가 계속 자라 가지고 종양처럼 두꺼워지는 걸 말하는데, 이 목에는 켈로이드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종양처럼 자라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 전 단계를 비후성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수술 중 관리인데, 수술 직전에 저는 요즘은 이제 병실에서 앉은 자세에서 목주름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 가지고 피부 절개를 목주름에 딱 맞춰서 합니다. 이게 목주름에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예쁘게 아무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목주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주름이 생길 만한 부위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지만, 목주름에 맞춰서 하고, 이제 칼로 피부를 절개할 때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비스듬하게 칼이 들어가면 두껍게 아물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익숙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레지던트 교육을 위해서 어 피부 절개하고 봉합하고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교수가 하지 않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면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걸 항상 가르쳐 줍니다. 항상 가르쳐 주고 수직으로 하게끔.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이게 이제 상처가 벌어진 상태라 하면, 피부를 많이 당기면, 견인을 심하게 하면 나중에 두껍게 아뭅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길이를 짧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일단 수술 진행이 어렵기도 하지만 흉터가 안 예쁘게 아뭅니다. 그래서 적당히 길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년 넘게 해 보니까, 요 정도 체격에 요 정도 갑상선 크기고 요 정도 범위를 수술하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적당하게 그래도 무작정 길지 않게 가급적이면 짧으면서도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을 짧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벌어진 상태로 상처가 벌어져서 건조하게 오래 방치되면 흉터가 두껍게 아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피부 봉합할 때 그 끝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걸 엣지라고 하는데, 엣지를 잘 맞춰서, 표면을 잘 맞춰서 봉합을 해야지 예쁘게 아물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전부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피부를 봉합할 때 이 피부 봉합 부위에다가 보톡스 살 넣으면 좀 더 예쁘게 아뭅니다. 이건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수술 직후에 하느냐 수술 후에 뭐 한 외래 때 하느냐 비교한 논문도 있어서, 수술 직후에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수술 직후에 저희는 보톡스를 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의 관리는 이제 환자분도 관여가 되는데, 수술 직후에 한 일 주일 내로는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테리스트립이라는 테이프로 붙이고 방수밴드로 붙여 놓으면 건조하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이제 젤 폼 드레싱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갑상선 흉터는 두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것은 흉터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알코올이나 포비돈 같이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것은 흉터를 예쁘게 아물게 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실제로 소독은 저는 15년 이상 갑상선암 수술 후에 흉터에 대해서 소독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젖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좀 안 줄 수 있지만 한 2-3일 지나고 나면 물에 젖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일 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실리콘 제품을 붙이거나 바르거나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논문에 따라서 어느 게 좋다가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시트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 습도 유지하고 약간의 압박감을 주는 게 실리콘 제품 효과라고 하는데, 게일보다는 시트가 좀 더 그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권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은 흉터 레이저도 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 흉터 레이저는 수술하고 2주 지나서부터 할 수 있고요. 최소 한 달 내로 시작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고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하시게 됩니다. 혹시 질문 들어온 건 없나요? 음. 자. 예, 동그란 인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병원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그 규모,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 보면 저희가 어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보다 사실 더 크죠. 그러니까 더 크다기보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에 이제 거기는 귀, 코, 목이 다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목만 계산하면 어 전문의 숫자도 많고 공간도 더 넓고 병실도 지금 29 병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좀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파워님은 겨드랑이나 구강으로 갑상선 수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전한 방식인지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최소 침습이나 그냥 일반적인 절개 수술에 비해서 당연히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훨씬 많이 걸리고, 안전한 것은 큰 차이 없습니다.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속으로 상처는 좀 더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덕동 그라시움님은 직업상 외모가 중요해서 목의 흉터를 피하고 싶은데 최소심습 수술이 미용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주는 게 맞을까요? 예, 뒤에 계속 보시면 확실히 그 채소심습이 일반 방법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게 어 절개의 길이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중앙에 같은 길이로 하는 것보다 측면에 같은 길이로 하는 것이 이게 좀 덜 그 뭐랄까 피부가 좀 당겨지는 힘을 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개 하고 나서부터는 어 최수심습 옆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예, 땅콩 인형님의 답변도 되는데, 그 최소심습 수술은 모든 갑상선암 환자에 되진 않고요. 갑상선 암 중에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반절제, 갑상선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약 한 85%에서 90% 정도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되지 않는 분들은 목이 너무 짧아서 갑상선이 이 쇄골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소심습을 하면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어렵고, 그리고 갑상선 암이 아니어도 양성 종양에서도 할 수 있는데 크기가 너무 클 때는 좀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림프절이 그 갑상선암 수술을 하다 보면 반대쪽 림프절도 좀 뗐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목소리 질문도 예, 하셨는데, 목소리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5월 달에 갑자기 하기로 하고,
사실 이 테크닉이라는 게 제가 뭐 박정규 선생님한테 가서 본 적도 없고 하는 걸 뭐 본 적도 없지만 개념적으로 사실 어렵지 않은 수술이고, 그래서 제가 친한 후배 중에 이거 하는 후배 두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내가 주의할 게 뭐가 있냐,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똑같습니다. 선배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로봇 수술을 겨드랑이로 했었거든요. 그 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혹시 인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중앙절개를 선호한다고, 저는 인제 대칭이어서 중앙절개를 선호했는데 이걸 선호하시는 분은 사실 5% 밖에 안 되고요. 측면절개가 더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고,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 뭐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옆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때부터 옆으로 많이 이제 하게 됐죠. 요거는 이제 수술 직후에 일 주일, 이거는 아마 한 달째, 요렇게 보이고요. 이런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여기 있고, 좀 자세히 빨리 넘어가면 비교해 보면요. 중앙절개 수술은 가운데 이렇게 절개해 가지고 피부를 이제 절개한 다음에는 속에 공간을 만들어야지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아래쪽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제 피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피부를 들어 올리는데 이만큼 속에 들어 올립니다. 근데 측면 절개를 하면 이보다 훨씬 적게 열고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아래쪽에 드는 게 면적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입술에서 들어가면 이 공간이 이만큼 되는 거죠. 이거에 한 4배 가까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 갑상선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갑상선 바로 앞에 있는 그 근육을 이렇게 젖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절개에서는 이 띠 근육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벌리고 들어가는 거고, 측면절개에서는 띠 근육의 옆으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큰 근육이 있는데 그걸 젖히고 띠 근육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갑상선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갑상선 부위를 박리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고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속으로 상처는 결국 측면 절개가 좀 더 면적이, 예, 작죠. 면적이 좀 더 작고 손상되는 게 적기 때문에 "채소 침습이라고 부를 만하다." 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소 침습의 단점은, 취약점은, 이게 중앙절개를 하다 보면 갑상선을 반을 떼고 반을 마저 떼야 되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요. 이 옆절제, 반절제를 하기로 했다가 전절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침범이 의심이 되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 인제 수술해서 확인하고 기도 침범이 확실히 있다 그럴 때는 전절제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림프절 절제는 림프절 절제가 미미할 때는 반절제에서 전절제로 전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 후두 앞에 여기 가운데 림프절이 커져 있으면 이걸 제거를 좀 넓게 해 주고 싶은데 이거가 인제 측면 절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실 제한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측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를 인제 아까 그 근막 측면에서 설명드렸고, 이거는 인제 들어가는 모습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피부 절개를 이렇게 하고 피부 절개 밑에 피부 피판을 들고 그 띠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갑상선을 요렇게 해서 떼내는 거고요. 측면 절개로 하면 피부 절개를 좀 작게 하고 피부 피판을 들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이 띠 근육을 들어 올린 다음에 속으로 떼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 속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 그 측면 절개를 제가 좀 더 선호하게 된 이유가, 그 피부의 흉터가 좀 더 예쁘게 안 문다는 거에다가 이 가운데 부위가 유착이 돼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측면 절개가 훨씬 적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부위의 근막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측면 절개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절개 한 거를 제가 학회 때 발표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때 이제 2021년 5 월부터 했었는데, 그 이제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인제 설명을 한 거고요.
어 기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구는 이제 이 바이폴라, 아주 끝이 뾰족한 바이폴라 기구를 모든 수술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은 이유가 제가 수술하면 보통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 두 장비 덕분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 이런 피부를 이제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기구가 뭐 요런 모양도 있고 다른 모양도 있는데,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제가 쭉 평균을 내 보니까 보통 인제 한 40분 정도 수술이 걸리는데, 이게 피부 피판 드는데 10분, 그리고 이 근육을 벌려서 들어가서 갑상선을 노출시키는데 한 5분, 그리고 갑상선을 떼내는데 한 15분, 그러고 지혈하고 그다음에 지혈제 넣고 그다음에 유착 방지 넣고 하는 게 한 5분, 그리고 피부 봉합하는 데 5분, 이렇게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림프절을 쪼끔 더 떼야 되면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추가가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링크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영어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정훈하라고 쓰는데, 이거 검색하면 제가 운영하는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실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피부에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피판을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고, 피판을 좀 들어 올리면 이걸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끼워서 그다음에 이제 근육 사이를 가르면서 들어가는 거고, 보시면 피가 거의 안 나죠. 피가 거의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육 사이로 이렇게 벌리면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인제 갑상선이 노출된 사진이고요. 갑상선 노출되면 이제 갑상선 주변에 혈관을 묶어야지 갑상선을 뗄 수 있거든요. 예, 갑상선 혈관, 위쪽 혈관을 묶는 사진이고, 어 그리고 이제 아래쪽 혈관을 묶고 갑상선을 꺼낸 거예요. 갑상선을 꺼내고 꺼내면서 보면 이 성대신경이 보입니다. 성대신경을 보고 성대신경을 잘 보존하면서 떼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피가 거의 안 묻어 있죠. 깔끔하죠. 이게 뭐 늘 100% 이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 침습 수술을 하면 출혈량이 한 5cc 정도 됩니다. 5cc쯤 될까 말까 합니다. 예, 굉장히 적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떼내고, 그 피부를 봉합하기 전에는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층을 잘 꿰매고, 그거와 분리해서 피부를 꿰매야 됩니다. 그래서 층이 겹쳐지면 유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봉합을 하고 피부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환자군을 세 그룹으로 나눠 봤습니다. 요 2021년 5 월부터 인제 22년 6 월까지 이 채수 침습 방법으로 수술한 분이 200명 정도였고, 그 시기에 요 경우는 채수 침습보다는 그냥 기존 방식이 좋겠다고 제가 판단해서 했던 경우가 45명, 한 18%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시기에 기존 방법으로 가운데로 절개해서 반절제를 수술했던 143명을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측면 절개 채소 침습을 선호하긴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전절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도 침범 소견이 의심이 될 때, 그리고 림프절 절제를 양쪽 다 중앙 림프절 절제를 양쪽 다 해야 될 때는 중앙 절개를 하고요. 그리고 후두압 림프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후두압 림프절 절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할 때, 그럴 때도 중앙 절개를 하고, 그리고 그 갑상선 반절제를 하면서 갑상선의 가운데를 좀 더 많이 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협부 절제를 같이 포함해서 할 때, 그럴 때는 필요하고, 반대쪽에 그 암은 아닌데 결절을 떼야 될 때, 그럴 때 중앙 절개를 하고, 그리고 환자가 원해서 중앙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고요. 요즘은 다 측면 절개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이 아닌 경우에도 채수 침습할 수 있는데, 그 혹의 크기가 너무 크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술도 까다롭고, 일시적 성대마비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절제를 기존 방식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때는 중앙으로 할 수도 있고 측면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룹을 채소 침습 그룹과 이 시기에 기존 방식, 그리고 그전의 시기에 기존 방식을 나눠서 1, 2, 3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암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비슷비슷하고요.
수술 시간을 보니까 이때 인제 평균을 내니깐 림프절 절제술이 포함이 돼서 40 분보다 좀 더 됩니다. 50분 정도 되고, 이 시기에 기존 방식으로 했던 경우는 제가 아까 특별하게 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근데 특이하게 그전 시기에는 평균이 되게 짧았어요. 왜 그런지 조금 애매한데 수술 시간은 뭐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원은 거의 대부분 하룻밤 주무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 박으로. 그러니까 사실 몸의 회복은 금방 되긴 하는데 수술 당일에 심각하게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뭐 제 같은 경우에 한 700-800명 수술하면 1명 정도 있거든요. 매우 드물게 있는데 그 경우에 집에 있으면 되게 좀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게 당일에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하루 입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입원해서 퇴원하실 수 있고, 이때는 인제 처음 수술 방법을 바꿔서 그랬는지 그 피부 밑에 그 피판 밑에서 피가 나서 지혈을 그 수술 당일에 했던 경우가 2 케이스 있었어요. 근데 요 이후에는 피판에서 피가 났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림프절을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었는지를 본 건데, 어 이게 그 기존 방식으로 요 2 개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채소 침습을 할 때랑 채소 침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여기선 큰 차이가 없는데요. 후두압 림프절 절제한 개수는 어 기존 방식이 좀 더 많이 제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림프절 절제술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때는 중앙절개를 지금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6 개월째 사진이고요. 6 개월째는 색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 년에 걸쳐 색깔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레이저 치료 안 하고도 이렇게 아물 수 있고요. 물론 좀 두껍게 아문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유착은 아까 보여 드린 건데 유착이 없이 잘 안 물었습니다. 근데 유착 방지는 인제 이런 그 채소 침습이라는 방식이 유착 방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유착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절개할 때도 신경 쓰는 것이 지혈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혈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비디오를 캡처한 사진을 보시면 피가 거의 안 묻어 있죠. 그 수술 부위에 피가 안 묻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유착이 훨씬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혈을 열심히 하다 보니 배액관을 넣어서 고여 있는 피를 빼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배액관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유착 방지제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저는 인제 서울대병원에 교수로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재발해서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 보면 아주 옛날에 제가 교수 초기에 했던, 물론 실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랑, 근데 유착된 정도가 확실히 제가 체감하기에 지금은 훨씬 적습니다. 그게 유착 방지제가 다양하게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걸 꼭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흉터하고도 관련되는데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수술 속에 인제 그 근막 쪽에 공기 노출을 최소화해 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견인 많이 당기는 것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전기 소작기를 인제 다양한 이제 전기로 하는 건데 이 출력을 의사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낮은 출력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높아지면 일종의 화상을 입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조직 손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흉터처럼 바뀌면서 유착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출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제 좋은 수술 도구들이 없을 시절에는 혈관을 묶을 때 손으로 실 가지고, 그 실은 사용한 실이 이제 실크예요, 실크. 실크가 몸에 그렇게 막 반응이 심하진 않지만 이물질이기 때문에 실 주변에는 뭔가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유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혈관이 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기존 방식 다른 방식 리가시오라든지 뭐 이런 티타늄 클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너무 약해서 이거는 풀려서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은 경우에 한해서 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질문 아까 나왔었는데, 목소리를 이제 이게 그룹 1이 그 채소 침습 방식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표시해 놓은 게 어 이게 어떤 목소리의 그 잡음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 두 가지 파라미터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술 후에 더 좋아졌어요. 그 목소리가 더 개선됐다는 거죠. 어. 요거는 인제 기존 방식도 일부 좋아진 파라미터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여기서는 최소 심습이 오히려 더 좋아졌고 여기서도 보면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 음역대를 측정한 건데 음역대가 이 1 그룹에서만 약간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 그룹이 좀 안 좋았는데 이 그룹이 기존 방식으로 했던 환자분들인데 일부 파라미터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이 파라미터도 1 그룹이 좋아졌죠. 그래서 목소리 좋아지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고 요 연구 말고 그전에 발표했던 제가 학회 때 발표했던 그 연구 중에 하나는 이 음성 치료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에 수술하고 난 환자들이 이런 그 기계로 측정한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그 설문지 조사에서도 목소리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리포트하신 분들이 58%뭐 정도 50%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걱정이 많으실 텐데 수술 전이시면 목소리가 오히려 좋아지신 분도 있어서 목소리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목소리 그 음성 치료가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음성 치료는 수술 직후에 저희는 이제 3번 정도 권유해 드리는데 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때 이제 발표한 거는 이제 숫자도 적고 그 제가 제가 선택을 해서 했으니까 아주 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렇게 이제 그냥 기술적인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괜찮은 수술이다. 근데 이제 그 림프 절제 수술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할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학회 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중앙절개 보다 중앙절개는 시야가 좋아서 림프 절제 수술이 좀 더 유리하고요. 측면 절개는 흉터가 좀 더 작고 좀 더 예쁘고 유착이 좀 덜 생기고 근데 단점은 이 후두압 림프절 절제술이 어렵고 뭐 일제로 전하는 경우는 사실 요즘은 거의 없으니까 뭐 크게 영향을 안 그러니까 대상은 아니지만 어려울 수 있고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예. 고렇게 정리를 하고 수술 시간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평균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중앙 절개를 하면 아무래도 측면 절개보다 뭔가 쪼끔 더 문제가 그러니까 쪼끔 더 손을 더 써야 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쪼끔 더 걸리지 않나.' 피부 봉합하는 시간은 한 1 분, 2분 차이밖에 안 나서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평균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질문 중에서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이 목소리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채소 침수 수술이 더 좋다는 말이 있던데 성대신경 손상의 위험이 더 낮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대신경 손상의 위험이 더 낮은 건 아니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 절개도 그렇고 피부 아래쪽의 상처들이 어 작죠. 예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연구한 그쪽에 저기 결과에서도 보면 채소 침습한 분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좋아지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모든 수술은 100% 안전한 건 없죠. 성대신경 손상의 위험은 어떤 방법도 똑같고요. 똑같고 약 1% 같은 경우에 1% 그러니까 영구마비는 한 0.5% 안 되나 뭐 굉장히 드물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제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그 측면 절개를 처음 할 때는 좀 길게 해 가지고 굉장히 큰 결절 한 5 센티 6 센티미터도 여러 명 했었거든요. 근데 해 보니까 이 크기가 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시적 성대마비가 쪼끔 더 생겼어요. 그래서 크기가 큰 분들은 그냥 중앙절개로 하는 게 일시적이지만 그 성대마비가 덜 생겨서 중앙절개를 하게 됐습니다. 위험은 똑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목소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럭저럭 님은 갑상선암은 재발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채소 수술도 재발률이나 일반 수술과 차이가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쭉 들으셨으면 이제 짐작하셨을 텐데 림프절에 수술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차이 납니다. 갑상선 바로 주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갑상선에 이제
말고 이제 목 한가운데에 있는 부위는 중앙절개가 아무래도 훨씬 잘 보이겠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인제 수술 전에 초음파를 다시 다 저희 내과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보는데 보면 반대쪽 림프절의 모양이 쪼끔 더 안 좋아 아니 그 반대쪽 림프절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이거 반대쪽으로 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불확실할 때 그때는 떼 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중앙절개를 해서 반대쪽까지 뗍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이가 있는 거면 그걸 제거했으니까 재발률을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림프절의 상태에 따라서는 중앙절개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민 님은 예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까?'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왜 많아졌을까요? 최소심수 수술을 선택하기 전에 꼭 봐야 할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 일반적으로는 최소 침습 수술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에 들어가면 최소 침습이 더 좋긴 한데 그냥 중앙절개가 환자분한테는 좀 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중앙절개로 제가 인제 권해 드리거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없고 뭐 환자분이 따져야 될 건 없고 의사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분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서 이 연구 때는 약 80% 정도가 측면 절개였는데 지금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예. 그 갑상선이 너무 크면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너무 또 비만이신 분은 하기 어렵고 목이 좀 짧으신 분 그거는 이제 목이 외형에서 봐서 짧다기보다는 이 초음파를 해 보거나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그 갑상연골 아래쪽에 윤상연골이라고 있는데 이 윤상연골하고 이 쇄골하고 사이 저도 좀 짧은 편인데 여기가 너무 짧으면 이 갑상선이 너무 아래쪽에 위치하게 돼서 저도 만져보니까 측면 절개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일락 향기 님은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도 침습 수술 방법으로 다시 수술이 가능한가요? 흉터나 유착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 재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침습이 피부 절개가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의 상처도 물론 좀 더 작긴 한데 그래서 더 유리하겠죠 오히려. 재수술을 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재수술이라고 하면 갑상선이 한쪽 인제 암이 있어서 제거를 했는데 반대쪽에 갑상선이 남아 있다고 할 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반대쪽 갑상선 암이 새로 발견돼서 할 경우 이때는 사실 재수술이 아니고 새로운 수술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때는 어 다른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또 똑같이 최소침습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반대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어 이렇게 양쪽으로 조그만 흉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소침습으로 반을 떼냈는데 어 나머지 갑상선은 괜찮지만 림프절 재발이 발견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림프절 재발이 발견된 그 위치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때도 대부분은 남아 있는 갑상선을 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한 번 하고 재발해서 재수술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요오드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또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이 없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을 다 떼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절의 재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림프절 재발이 가운데인데 뭐 반대쪽이 됐는지 이러면은 최소침습의 흉터에 관계없이 가운데로 열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발이 발견됐는데 뭐 측경부에 발견됐다 그러면 측경부 쪽으로 연장해서 림프절 절제술하고 이쪽은 최소침습으로 나머지 갑상선을 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흉터나 유착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 님은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받게 되는데
"채소심습 수술이 그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하셨는데 문제 좀 올려 주세요. 질문.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 질문. 어디 가셨나? 네. 그 인제 갑상선암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요. 갑상선을 다 떼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심습 수술은 이분들한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의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이 채소심습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 혹시 질문 빠진 게 있나요? 음. 네. 그다음에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예. 주시면 예, 안지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